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것을 일컫는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간혹 아직도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수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곡, 폄하한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귀양을 보낸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고려시대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각종 기록에서도 고려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늙은이를 버리는 풍속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최초의 기록은 1882년도에 발간된 윌리엄 그리피스의 책 은자의 나라 한국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 한국에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피스의 이 책은 조선을 서양에 소개하며 한국의 역사와 풍속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많은 부분 엉터리입니다. 당시 그리피스는 일본에 거주하며 한 번도 조선을 찾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역사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자로 일본 정부의 초빙으로 도쿄 제국대학의 전신인 도쿄 가이세이 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일본이 주체가 되어 조선에서 미신과 전제왕권을 몰아내고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료들에만 의존해 한국의 역사와 풍습에 대해 서술했는데, 한국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일부 설화의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왜곡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부산은 고대부터 대마도주의 영지였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던가, 이 그림을 가지고 16세기 조선무사라고 하고 이걸 조선의 식탁이라고 책의 사파로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조선에 한 번도 안 와보고 헛소리 한다는 말에 신뢰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피스는 조선에서 선은 선명하다, 생생하다의 뜻인데, 자기 맘대로 고유할 선으로 바꾸어서 아직도 도처에서 쓰는 Land of Morning Come이라는 묘사를 최초로 합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고유한 아침의 나라라는 어구는 일본을 가리키는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 상응했던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바쁘고 부산스러워야 하는데 나태한 뉘앙스를 주면서 힘과 정열을 상실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이후로도 많은 서구인들이 무기력한 조선을 묘사하는 어구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직도 대한항공에서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미와 타마키라는 사람이 쓴 구비전설집 전설의 조선이라는 책에서 늙은 제 아비를 지게에 다지고 산속에 버리려는 어떤 사내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아들 보고 그 지게가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하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필요할 텐데 또 써야 하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곧 크게 뉘우치고 버린 제아비를 다시 모셔왔다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1924년에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동화집에도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고, 1926년 나카무라 류에이가 정리한 조선 동화집에도 거듭 수록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즉 중국의 전설을 우리나라 것인 양 둔갑시킨 일본에 의해 각인된 것이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인하대학교 최인학 교수 같은 분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려장을 한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며, 조선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것을 당연히 꺼리는 분위기에 효과적인 핑계가 되기도 하였고, 이 즈음부터 개성 주변의 고려 고분들이 일본에 의해 대거 도굴당하기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고려시대의 풍습이라며 매도한 일이 진짜 풍습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대목인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근대까지 존재했던 학습입니다. 실제 일본 나가노현에 존재한 산에 고령의 노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영화한 것이 1984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로, 에도시대 말기 산골 마을에서 부모가 70세가 넘으면 그들을 등에 업고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부모를 버려두고 와야 하는 전통이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라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마비키는 일본어로 속가내기라는 뜻인데,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평균 자녀수가 3명이었는데 아이가 3명 이상 태어나면 전부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습은 일본의 전국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일본을 방문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저서에 많이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 전란 종식 후 평화가 오고 온천 개발로 목욕 문화도 발달하여 위생도 발전해 평균 수명도 32에서 33세로 청나라 24에서 25세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인구 성장률은 정체되었었습니다. 일본 인구는 1721년 2600만 명, 1792년 2500만 명, 1828년 2720만 명 등이었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에도 시대의 인구 증가율이 낮았고 그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이유로는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아서 새로운 생명을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연간 1인당 54kg의 쌀만 소비할 수 있었다는데 육류와 밀, 기타 먹을거리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상당히 적어진 현대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60kg인 것과 비교해본다면 당시 일본은 육류 소비 금지를 비롯하여 현대와 비교하여 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시기인데 54kg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양이어서 입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학자들의 저서에 따르면 상당한 숫자의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습은 1930년대까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는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때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없애는 일이 한국에서도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극한의 상황일 때 단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른바 사건과 사회에 만연했다, 나아가 풍습이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조차 부모를 봉양하기 힘들어 양로원에 모신다거나 하는 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논란이 될 때가 많고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아들이 모친을 묻었다가 3일 만에 구조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이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중국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풍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런 행위들이 이른바 풍습이라는 말로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라서 그럴까요? 일본에서 최근 C19 사태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호치는 14일 노인이 젊은이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하는 카드에 대해 한국인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상해보라. C19가 중증화한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남은 중환자실은 1개. 그때 같은 증상의 젊은이가 옮겨져 왔다. 당황한 병원 직원에게 숨이 끊어질락 말락한 노인은 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카드를 본 직원은 노인을 방치하고 젊은이를 중환자실로 옮겨간다. 당신은 노인처럼 할 수 있습니까? 신문은 일본에서 C19에서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중환자실과 고급 의료기기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집중치료실 병상 수에 대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30개, 이탈리아는 12개 정도, 일본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인공폐 등 고급 의료자원은 대수에 제한이 있으며 환자 수가 증가하면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겨 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대학 인간과학 연구과 이시쿠라 교수가 집중치료 양보 의지 카드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C19로 인공호흡기와 인공폐 등의 고급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는 젊은 사람에게 고급 의료를 양보합니다. 이시쿠라 교수는 경무의료 종사자의 무거운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노인이 만일의 경우 고급 의료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양도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회복 전망이 낮은 노인보다 젊은이를 치료하는 생명의 선택으로 양도카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 스스로도 이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시쿠라 교수는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60세가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한정된 의료 자원을 한창 일할 젊은이에게 양보하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본인들의 상황과 생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본의 풍습이지만 앞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버리는 풍습까지 생긴 이유는 최근 일본인들의 입에 달고 사는 의료 붕괴처럼 식량 공급이 붕괴되었지만 그 식량 붕괴 사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조차 붕괴된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드까지 나온다는 것은 일본은 의료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붕괴 상태를 시정하고 만회할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까지 붕괴가 되었거나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서구 유럽이 초창기에 그렇게 욕을 먹고 삽질을 해도 결국 테스트 수는 엄청 늘렸고 다른 의료 자원들도 확충해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테스트 숫자도 늘리지 못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도 인적, 물적, 집중 치료 자원을 늘리거나 조정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까지 만든 정부와 사회의 실패를 먼저 질타했을 것이고 인적 물적 의료 자원의 보충이나 효율적 배치에 대한 토론을 할 것 같은데 놀라운 일본인들은 대부분 의료 붕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고 28세의 스모 선수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악화된 이후 일을 당하는 등 일본에서는 유명인들만 벌써 몇 명이나 희생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해제하며 경제 효과가 몇백 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괴리감을 느껴야 할 텐데 수능과 동조의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언론은 스모 선수들은 비만으로 인해 당뇨 등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기사를 내고 일본인들은 거기에 동조하며 의료 시스템의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습성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 에도 시대에 그러는 풍습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랄까 이런 집단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가미가제니 반자이 여택이니 옥세니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올해 나이 65세인 그녀는 2005년부터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의 총리직을 무려 14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꼽힌 그녀는 지금도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메르켈의 행보는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로지 자신의 지지율과 또 한 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야망을 가진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찾은 곳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 바로 이곳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23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고 평생 사죄해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 년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반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다.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이 기억은 독일이라는 국가와 분리할 수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만행이 전 세계에 증명될 충격적인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938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한참 격화되던 때 중국에 있던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에 충격적인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공문서에는 일본군 병사 70명당 성노예 1명을 공급해달라 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운용에 깊게 관여한 사실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에 대한 국리와 미국과 중국을 향한 굴복 외교만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일본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른다 라며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를 오래지 않아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쏘았을 때 일본이 헷갈린 방탄포와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가장 막대하는 국가가 일본이라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북한과 상호 불신의 껍질을 허물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라며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휘토류 2천만 톤, 무연탄 45억 톤 등 우리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고 이들의 총 가치가 무려 3,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북한이라는 땅은 미국의 대북 제재만 풀리게 되면 수백 수천조 원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건설, 제조업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일본이 북한과 몽골에서 만나 평양과 원산 구간에 일본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건설하자는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부가 UN 차원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휴전 결의 자체는 사실 갑자기 주목받을 일은 아닙니다.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전에도 UN 회원국 모두가 올림픽에서의 평화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지역 분쟁을 멈추자는 의미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체결하였는데요. 동계와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몇 개월 전에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올림픽 휴전 결의는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인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인들의 전범기 응원을 허용한 상황인데다가 아베 내각의 핵심 정치적 방향 자체가 헌법을 뜯어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선적인 모습을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신조 아베 총리가 노부스케의 정치적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평화 헌법 개정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벚꽃 스캔들과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 나머지 결국 2020년에는 조용히 있다가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로 목표 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그린피스가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은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연구원은 2020년 3월에 그린피스가 조사한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두 폭로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마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해 왔는데요. 2019년에도 어김없이 10월부터 11월까지 4주 동안 지금 보시는 이 후쿠시마에 위치한 제이빌리지 근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제이빌리지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2020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의 출발 지점이죠. 전세계 언론들이 생중계로 집중 조명할 만큼 매우 중요한 스팟인데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이곳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무려 177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 충격적인 결과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야마시타 야스히로 위원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한국 수출 규제라는 21세기 역사상 최악의 판단 오류로 휘청이고 있는 일본 경제를 아베는 이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강한 반전을 주기 위해 현재 도쿄올림픽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이미 사용한 금액이 1조엔, 하나로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내년 올림픽이 실제로 열리기 전까지 최소 수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역대 올림픽들의 수익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적자로 그나마 동계올림픽의 수익성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은 2조 4천억 원의 적자, 영국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도 800억 원 적자, 심지어는 1998년에 열린 일본 나고야 동계올림픽도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으로는, 특히 하계올림픽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어렵고 올림픽이 끝난 후 오직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경기장들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이렇게 그린피스에 의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점조차도 방사선 수치가 원전사고 전보다 1775배나 높게 측정된 것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진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쿄올림픽을 찾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림픽은 단순하게 얼마를 투자했고 경기장 티켓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와 간접적인 관광업계 부상 효과 등 간접 효과가 더 큰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 올림픽을 통한 직접적 효과가 21조 원, 간접적 효과는 2배가 넘는 44조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2020년 7월까지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을 포함한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데다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안전성도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간접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올림픽 이후에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 미디어 중 하나인 에이시아타임스는 일본의 소매 판매가 4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락했고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9.2% 축소하여 경기 침체의 화두가 되었다 라며 아베노믹스와 올림픽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일본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의 부채는 더 커질 것이고 일본을 침식시킬 것이라 예언한 세계적인 투자자 진 로저스의 발언과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막 시작한 7월에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